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0번째 이야기. 군대 편지 이야기. 첫 번째.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입대하기 전 군대라는 곳은 나에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나 정보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군대 생활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을 통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조금은 과장되고 허풍스런 단편적인 군대 이야기를 통해 군대라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해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대 전에 군대에 대해 가진 생각은 군대는 빡센 훈련만 하고 그 와중에 통제된 집단 생활을 하고 때때로 고참들에게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와 졸병 시절에는 내가 가졌던 선입견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훈련병 시절과 교육사 다닌 노도부대에서의 졸병 시절은 정말 민간인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조차 통제되고 조직화된 고달픈 생활 속에서 군대의 다른 모습을 느끼거나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계급이 높아지면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도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라는 곳도 인간들의 삶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군대 안에도 다양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역시도 일병 시절을 보내고 상병이 되면서 군대라는 조직에 점차 익숙해지고 군대 속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대의 조직과 규범 속에서 나름대로 즐기고 향유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글을 읽는 것과 쓰는 것 모두 좋아했습니다. 지인들이 활자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책 읽기를 즐겨했고 또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쓰는 것도 즐겨했던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도 그런 내 습성은 그대로 이어져 뭐라도 읽을 거리가 있으면 탐독을 했고 군대에서의 매일의 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군복 호주머니에 수첩을 넣어가지고 다니며 훈련과 행군호를 기록했고 또 그때그때 생각나거나 느끼는 것을 메모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들어맞는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편지 나누기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얼굴도 모르는 펜팔 친구일지라도 글을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또 내게 온 편지를 읽는 것은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편지는 통제된 세계에서 민간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답답한 군대 생활에서 내게 전해지는 한 장의 편지는 세상에서 전해오는 한 줄기 청량한 산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대 전입 이후 편지 쓰기가 허용된 때부터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우들과 후임병들에게 펜팔 상대를 소개받아 편지를 쓰는 대상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이렇듯 군대에서 많은 편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군사우편 제도가 있어서 무료로 편지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중대행정병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행정병이 연대본부에 가면서 연대 수발계를 통해 군사우편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회에서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 무료 군사우편으로 발송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훗날 중대본부 행정병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우편이 무한정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원 숫자에 따라 군사우편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병사 1인당 1년에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군사우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을 개인별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부대원 숫자에 해당되는 군사우편을 보내다가
그 수량이 소진되면 우표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처럼 편지를 많이 쓴 사람은 편지를 적게 쓴 전우들의 정량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입대 후 처음에는 마음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첫 편지도 부모님께만 쓰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훈련소는 단기간 머무는 곳이기에 답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편지를 많이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대에 전입 와서도 처음에는 편지 쓰기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부에서 새로 전입 오는 신병은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편지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지시가 아니더라도 고참들의 눈치와 서신검열의 공포 속에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칫 문제가 될 내용을 썼다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기에 차라리 안 쓰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는 생각을 했지요. 특히 자대 배치된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절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대에서 처음 편지를 쓴 것은 자대 전입 후 3주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막상 쓰려니 쓸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안부나 전하는 답답한 글을 보내야 했지요. 내가 자대 배치된 곳이 양구라는 것을 부모님께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군사우편이 아닌 사신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자대에 전입 와서 보니 중대본부의 박아묵의 일병의 집이 나와 같은 부여군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뒤 첫 휴가를 나가는데 그에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또 편지도 한 통 쥐어주며 휴가 나가서 편지를 붙여주고 전화도 한 통 드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께서 양구까지 아들을 찾아 면회를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처음 자대 전입 오던 날 소대 고참인 정아무개 상병이 나와 내 동기들 앞에 각각 백지 한 장씩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10명 이상의 아가씨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 친구, 직장 동료, 고모, 이모 등등을 적는데 만약 결혼한 사람을 적는다든지 이름과 주소가 틀려서 편지가 반송되는 날에는 죽었다 복창할 것이다. 실시. 다행히 나는 아가씨들이 많은 직장을 다녔고 생각나는 대로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고참은 그들 중에 몇 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글재주가 없던 그 고참을 대신해서 그 편지를 내가 대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답장까지 왔습니다. 그 답장 온 사람에게 또 답장 보내는 것도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 고참은 이름만 빌려주고 내가 소개해주고 내가 편지 쓰고 답장까지 써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병이 올 때마다 전통처럼 계속되었고 이윽고 나도 상병급이 되면서 내게도 그럴 기회가 왔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마 당하는 신병 입장에서는 내가 전입 왔을 때 느꼈던 공포심을 느꼈겠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편지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답장까지 받았습니다. 또 그중 몇몇 여성들과는 꽤 오랫동안 펜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펜팔 편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1번째 이야기. 군대 편지 이야기. 두 번째. 그 당시 사회에서도 펜팔 편지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나 SNS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피 끓는 청춘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가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전화조차도 시외전화는 교환을 통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통화할 수 있었고 그나마 시외통화료는 초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화를 쉽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펜팔을 하기 위해서는
펜팔 친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펜팔 친구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은 월간 잡지책 등의 펜팔 코너란을 통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매달 발행되는 신곡이 실린 노래책에도 펜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잡지와 노래책의 펜팔 코너에는 전국에서 펜팔 친구를 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수십 또는 수백 명씩 올라왔고 그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가 민감한 세상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렇듯 올라온 사람 중에 적당한 사람을 골라 정성껏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게 되면 펜팔 친구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사회에서처럼 잡지책들을 쉽게 볼 수 없었기에 주로 후임병들이 전이 보면 펜팔 친구를 반강제적으로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꼭 후임병을 통해 소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고참 중에서도 자기 동생이나 친척들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 분대장이었던 장하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남동생을 소개해줘서 그와 몇 번의 편지를 나눴는데 그 동생은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더군요. 나는 편지를 나누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사수였고 나중에 하사 달고 삼소대로 간 이아무개 하사 역시 내 사수로 있을 때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주며 편지를 써보라고 하더군요. 하늘 같은 고참이 동생을 소개해주는 가문팔 상황에 나는 정성 들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고 한 달 가까이가 되어도 답장이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병이 나에게 오더니 이러더군요. 야, 내 동생이 네가 너무 졸병이라서 싫대. 오빠는 상병인데 너는 2등병이라 편지 안 쓴대. 하더군요. 아니, 저라고 맨날 2등병인가요? 나중에 1병도 되고 상병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볼멘 소리를 했지만 2등병이라고 싫다고 하는 그녀를 어찌할 수 없었지요. 삼소대 분대장인 김아무개 하사도 자기의 고향 친구인 여성을 소개해 주기도 해서 한두 번 편지를 나눴습니다. 나보다 후임인 소나무개는 경남 밀양 출신이었는데 그를 통해 몇 명의 여자친구 주소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2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명이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녀와는 2년 가까이 편지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는데 전역하기 전에 편지를 끊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녀와의 펜팔을 통해 나는 문학적 소양과 감성을 선물 받는 군인으로서 누리기 힘든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소대에서 복무하다가 질병으로 후송간 후임병 이아무개 일병은 후송간 국군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전우를 소개해줘서 그 사람과도 몇 번 편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마무개 일병이었는데 군병원에서 힘들게 투병 생활하는 얼굴도 모르는 전우와 여러 차례 편지를 나누며 격려를 했었지요. 군대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편지 나눌 상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일병 시절 추억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문에 게재된 인생 승리자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고 그를 통해 편지를 나누게 되었고 또 그 격려 편지가 브로그로 실린 책을 읽고 다른 아가씨가 내게 편지를 보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국군이 날 행사에 참가해서 카드 섹션단 여고생들과 주소를 교환해서 편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의 동생인 현재의 처제가 그 당시 여고생이었는데 자기 반 친구들에게 내 소개를 해서 그 중에 1명이 편지를 보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고생들 사이에서 군인 오빠와 편지 나누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펜팔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두 번 편지를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끝나는 것입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연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펜팔을 오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점차 군대 생활을 할수록
편지에 쓸 상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항상 변함없이 편지를 보내오고 또 내가 가장 많은 편지를 쓴 상대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사귀었던 그녀는 군대 생활 내내 2,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고 아마 수백 통 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훈련 등으로 편지 수발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한 번에 4~5통의 편지를 몰아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고난 중에서 힘이 되었고 형극의 세월을 이기고 군대 생활을 온전히 마쳐야 할 당위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만 그녀와 나누었던 편지는 내 군대 말년 생각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해 모두 없애버렸고 그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겠죠. 나에게는 군대 생활 동안 수없이 편지를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저 스쳐 지나듯 내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한 시기를 지켜준 버팀목들이었고 용기를 더해준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편지들은 대부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으며 지금도 가끔 꺼내어 읽어보면 그날의 추억이 살아나곤 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힘든 군대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과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2번째 이야기. 중대 자유훈련. 1. 중대 훈련 시작. 중대 자유훈련은 줄여서 중대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야전훈련은 중대 ATT를 앞두고 예행연습 성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즉, 중대 전투력을 평가하는 중대 ATT에 앞서 전술 전략을 가다듬고 실습해 봄으로써 중대 AT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훈련입니다. 중대 ATT는 중대 단위 부대를 평가하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 결과는 해당 중대장의 향후 진급과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대 AT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 했고 이를 위해 중대 자유훈련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 자유훈련이 그 이름처럼 자유가 있는 훈련이 아니라 어느 훈련 못지않은 빡센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대 ATT는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데 1982년 우리 중대의 ATT는 6월 21일부터 3박 4일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격산악 훈련에 이은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것이 6월 12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대 ATT까지는 열흘이 채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중대 훈련을 뛰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 자유훈련은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지 3일 만인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겨우 사흘 만에 또다시 짐을 싸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분주한 일정이었습니다. 3주간에 걸친 육격 산악 훈련에 100km 행군까지 한 상황이라 훈련 후 정비할 것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서 6월 14일 월요일 오전까지 훈련 후 정비가 이어졌고 그날 오후에는 다음날 출발할 중대훈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장비를 챙기고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하고 교보제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는 대대장 군장 검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시에 일찍 취침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1982년 6월 15일 화요일 04시. 훈련 화스트 페이스 발령. 즉시 기상하여 완전 군장 집합할 것. 주번하사의 상황 전파에 우리는 즉시 일어나 침구류를 접어 소대 창고로 들이고 밀봉한 뒤 군장을 메고 장비를 들고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훈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중대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 ATT를 대비하여 전술 전기를 가다듬을 것이다. 그동안 육격과 산악 훈련으로 인하여 무뎌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갈고 닦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지휘관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임하기 바란다. 이상. 공옷이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자대 연병장을 출발하여 11초소를 넘어 대원리로에서 중리로 나왔습니다. 중대장은 훈시와는 달리 접적이동 간 별다른 상황을 부여하지 않고 전술 대역만 유지하며 행군하도록 했습니다.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관도 없고 별도의 상황 제시도 없으므로 우리는 마음 편하게 행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집결지는 자대에서 멀지 않은 신폴이었습니다. 보통 중대 단위 훈련 시 접적이동 거리는 20km 정도로 5시간 이상 행군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집결지인 신포리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1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100km 행군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장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 같았습니다. 신포리 집결지에 도착해서 곧바로 각 소대별 집결지를 할당받고 텐트를 쳤습니다. 작전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이 회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번 중대훈련에서는 모든 전술행동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결지 주변에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텐트를 뜯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임시 집결지가 아닌 수경지로 편성했습니다. 텐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 식사가 추진되어 왔고 아침을 먹은 뒤 오전 동안 집결지 행동으로 텐트를 완성하고 휴식했습니다. 우리가 집결지로 편성한 곳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민가가 바로 아래 있었고 주변으로는 논과 밭이 혼재한 지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야전에 나오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밭에 있는 농작물들입니다. 야전에 나오면 주부식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는 것이 고추장이었고 그 고추장에 찍어 먹을 야채류는 민간인의 밭작물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수경지 바로 앞에 있는 마늘밭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고향에서는 가을에 마늘을 심어 여름에 수확하는데 이곳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봄에 마늘을 심고 그 대신 수확 시기가 늦었습니다. 밭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마늘 대공들이 바람에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으로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경지를 편성하는 동안 일부 후임병들을 보내서 마늘을 추진해 오도록 했고 점심 식사는 준비한 고추장에 마늘을 찍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집합을 한 뒤 오후 첫 훈련으로 수색 정찰을 나갔습니다. 대침투 작전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훈련도 일반적인 공방전술 훈련이 아니라 수색 정찰을 먼저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수색 정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전 중대원은 즉시 작전을 중지하고 CP 앞으로 집합할 것. 훈련 중에 갑자기 복귀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으면서 대침투 작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기에 급히 집합시키는가 궁금해하며 쟁걸음으로 수경지로 향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3번째 이야기. 중대 자유훈련. 2. 최악의 원산 폭격. 1982년 6월 15일 화요일 공사시에 기상하여 신포리 일대로 중대 훈련을 나온 우리 중대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경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수경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민가가 두세 채 있었고 주변은 논과 밭이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 밭에 자라고 있는 마늘을 뽑아다 반찬 삼아 점심을 먹고 오후 첫 훈련으로 수경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수색 정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본부에서 훈련을 중단하고 CP로 복귀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우리 소대가 급히 중대본부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소대는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중대장과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 김성대 대위는 큰 체구에 얼굴이 늘 핏기가 올라 불그레한 사람이었습니다. 체격과 얼굴빛이 전전임 중대장인 남구락 대위와 닮은 데가 있어서 그의 별명인 왁구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팀 스피리트 훈련에 나가서 우리들을 힘들게 해서 원성을 샀지만 복귀한 뒤에는 막걸리 회식과 육격과 산악훈련장에서 나름 융통성을 보여주어 그동안 이미지가 많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집합하자 중대장이 평소보다 더욱 붉어진 얼굴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 군인이냐? 첫 마디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국민들의 재산과 삶을 지켜주는 것이 의무 아니냐? 점차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 먹은 마늘이 걸려도 단단히 걸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너희들이 도리어 도둑이 되어 민간인이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들을 훔쳐 먹었다. 이 어르신이 애써 농사지은 마늘밭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놓았는지 지금부터 직접 견학하고 돌아와라. 중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인사계가 앞장서서 우리를 데리고 마늘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늘어서서 마늘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본 마늘밭은 쑥대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거기 심긴 마늘 3분의 1은 뽑아갔고 3분의 1 정도는 밟혀있고 온전한 것은 별반 없었습니다. 나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인사계는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저 마늘밭 주인이 마늘값을 50만 원이나 달라고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당시 50만 원이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직장인 초임이 월 1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니 요즘 최저임금 5개월분으로 1,000만 원 이상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마늘값을 비싸게 잡아도 당시 시세로 10여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밭주인이 속상한 생각에 엄포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자 중대장은 다시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군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여러분들을 본 중대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심성개조 훈련을 실시하겠다. 전체 체조대형으로 벌려. 좁은 공터였지만 우리들은 최대한 벌려 섰습니다. 전체 철모를 벗어 앞에 놓는다. 실시. 전체 철모에 머리 박고 엎드려 뻗쳐. 우리는 철모에 머리를 박고 원산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소대장과 선임하사들은 꾀를 부리거나 제대로 얼차려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시오. 원산폭격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고 20여 분이 되자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에 못 이겨 무릎을 땅에 대거나 아예 옆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부들은 우리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리는 무섭게 지르지만 걷어차는 것은 거의 흉내만 낼 정도로 살살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안 넘어가고 버티니까 한 간부가 오더니 일부러 걷어차는 척 나를 넘어뜨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쉬면서 하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원산폭격 기합은 30분이 넘어가고 40분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늘밭 주인이 돌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식 같은 군인들이 죽을 것 같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간부들 발길 아래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참아보기 힘들었겠지요. 50여 분이 되자 그는 중대장에게 뭐라 이야기를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이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상황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빠듯한 중대 운영비에서 많은 돈을 빼서 지불할 여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밭주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중대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얼차려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시피로 들어갔고, 우리들은 각 소대장의 인솔하에 수경지로 돌아갔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1시간 가까이 철모에 원산폭격을 한 머리는 처음에는 말랑말랑했습니다. 머리통뼈가 말랑해진다는 것을 나는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도 대지 못할 정도의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마늘을 뽑아 먹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모두들 정수리에 뿔이 하나씩 생겨서 며칠 동안 철모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애써 농사한 마늘을 망치고 상심하셨을 아버지 같은 어르신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나도 농사꾼의 자식이고 내가 입대 전에 아버지를 도와 마늘을 심어놓고 입대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이 느꼈을 속상함과 분노가 어찌 우리들이 겪은 잠시의 고통에 견주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그냥 덮어주셨기에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4번째 이야기. 중대 자유훈련 3. 전술훈련. 1982년 중대훈련은 시작부터 순환이었습니다. 6월 15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접적이동을 하고 수경지 편성, 집결지 행동에 이어 점심을 먹고 첫 훈련인 수색 정찰을 가는 도중 마늘밭 사건으로 심성순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중대원 모두는 마늘밭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1시간 가까이 철모에 원산폭격을 했고, 그 결과 얼얼해진 머리에 혹을 하나씩 달고 3박 4일의 훈련을 뛰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날 이후 훈련 기간 동안 민간인 밭에는 절대 출입 금지였습니다. 첫 번 훈련인 수색 정찰은 취소되었고, 심성수나 얼차려를 받은 뒤 집결지 행동을 하다가 저녁 식사 후에 야간에는 밤 11시까지 매복 교육과 실습을 했습니다. 보통 전술훈련에서는 매복 교육을 받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수색 정찰과 매복 교육을 중대훈련 계획에 넣었더군요. 역시 1982년 접어들면서 부쩍 강화된 대침투 작전을 염두에 둔 훈련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 날은 전날 야간 교육에 따른 오전 동안 정비를 하고, 오후에는 학조리에 사단 화학대 뒷산으로 이동하여 주간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사격과 기동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이번 주간 공격은 별도의 대항군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지점에 있는 가상의 적을 향해 소총 3개 소대가 상계하여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고, 우리 화기소대는 후방 엄호 및 지원 사격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공격을 감행했으나 중대장은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풍 나온 줄 아는가? 적에게 감지되는 상황에서 은폐 한 패도 없이 돌격선으로 접근하였고, 돌격을 감행하는데도 함성 소리는 어디 갔는가? 지금부터 다시 공격을 실시하는데 그래도 미흡하면 오늘 저녁 식사 없이 계속 공격만 실시할 것이다. 알겠나?
후방 지원을 했던 내가 보기에 별로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중대장이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늘밭 사건으로 속이 상한 중대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2차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장의 속마음을 파악했는지 소총수들은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함성을 지르며 열심히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뒤에서 엄호를 하면서 전우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 경외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투의 피 한 방울이라는 표어가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마치자 중대장도 별다른 지적 없이 CP로 돌아갔고 우리들도 각 소대별 인원 점검을 한 뒤 수경지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주간 공격을 마치고 수경지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이번에는 야간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방어 진지는 바로 신포리 뒷산으로 수경지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와지선에서 30-40m 높이의 산자락을 따라 교통호와 참호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방어 진지를 편성한 것입니다. 야간 방어는 화기소대 포분대를 대항군으로 운용했습니다. 공격은 목표를 향해 돌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대항군이 없어도 되지만 방어에서는 공격하는 적이 없으면 그냥 경계만 될 뿐 방어훈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항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바가무기 하사가 이끄는 포분대원들은 대항군 역할을 하기 위해 작업모를 쓰고 먼저 출발했고 나머지 병력들은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방어작전은 사실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적을 기다리다가 적이 오면 누르고 던지고 쏘면 되는 것이지요. 본래 야간 방어는 삼선 방어 개념으로 청음초와 추진조 그리고 주방어선 등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대훈련에서 중대장은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주방어선만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중대장이 이번 중대훈련에서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과감히 생략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훈련 시작부터 마늘밭 사건으로 중대장 심기가 상했고 그래서 어제 공격에서 재공격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본래 계획대로 약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청음초와 추진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중대 ATT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은 교육을 통해 주지시켰습니다. 대항군의 공격 개시 시간은 22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대항군의 침투 징후를 살폈습니다. 이윽고 22시 30분쯤 되자 전방에서 대항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잠시 후 산자락을 기어오르는 대항군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대 사격 개시.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방어진지에서 총성이 울리고 소대장과 분대장들이 호각을 불며 독려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방어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격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는 야간 방어를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장비를 챙겨 수경지로 돌아와 인원 점검을 하고 텐트로 들어가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7일에도 오전은 전날 야간 훈련으로 인한 정비 시간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취침을 하며 휴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어젯밤 야간 방어를 했던 위치에서 주간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포분대를 대항군으로 운용했습니다. 주간 방어 역시 크게 할 일 없이 진지를 편성하고 기다리다가 적이 오면 공포탄을 쏘는 것으로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대단이 전술훈련의 레퍼토리는 거의 비슷하고 수없이 반복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수경지를 유지하면서 단독 군장으로 이동하며 작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했습니다. 텐트를 매번 쳤다 뜯었다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군장을 메고 다닐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짧은 것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한낮이면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에 한 걸음이라도 덜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이렇게 중대 훈련은 야간 공격만 남겨두고 모든 전술 훈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날 마늘밭 사건으로 인한 얼차려만 없었다면 그저 무난한 소풍과 같은 야전 훈련이 되었을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5번째 이야기. 중대 자유훈련 4. 야간 공격과 상황 끝. 1982년 6월 17일 목요일, 중대 자유훈련 사흘째인 이날은 오후에 주간 방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이번 훈련의 마지막 전술훈련인 야간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간 공격 역시 대항군 없이 바로 우리가 방어진지를 편성했던 신포리 야산을 목표 삼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간 공격이 신속과 파워가 공격 포인트라면 야간 공격은 정숙과 은밀함이 포인트입니다. 기도빈익 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간 공격이 앞서 불필요하거나 기도빈익에 방해가 될 것들은 사전에 배제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얼굴과 노출된 피부에는 위장 크레용으로 야간 위장을 하고 총기 멜빵은 단단히 당겨 조여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대검도 그 끝을 다리에 묶고 탄띠에서도 소리가 날만한 것은 제거하고 팔솜에도 고무줄로 묶어서 나뭇가지 등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렇게 공격 준비가 완료되면 공격 전개선까지는 일렬종대로 이동하고 공격선에서는 횡대로 전개하여 최후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주간처럼 함성을 지르며 목표를 향해 뛰어올라 점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화기소대의 삼각대기 관총은 후방 엄호를 하지만 주간처럼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아군을 향해 사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 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주간에 총기를 설치하고 지갓대를 설치하여 총구가 일정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지형에 따라 주간 공격 시에도 적용됩니다. 6월 17일 22시 각 소대는 각각의 공격 루트를 따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야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 분대는 1소대와 2소대에 분산 배속되고 포분대는 중대 CP에서 후방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공격계 시점을 출발하여 돌격선까지 은밀히 접근한 다음 돌격선에서 산계하여 목표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는 것까지 우리들은 FM대로 실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장 심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중대장도 다른 지적사항 없이 상황을 종료하고 수경지로 복귀시켰습니다. 훈련 기간은 하루가 남아있었지만 이것으로 1982년 중대훈련은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은 수경지에서 정비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이번 훈련에 대한 강평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강평회는 실제로 훈련을 뛰었던 분대장과 병사들이 직접 나와서 훈련 중 문제점과 잘한 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분대장 1명과 고참병사 1명씩 발표자로 선정해서 오전 동안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간부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평의 마무리는 중대장의 총평으로 끝냈습니다. 중대훈련 뛰느라 수고 많았다. 중대장 보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만 자대 복귀하여 이론 교육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중요한 중대 ATT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훈련을 경험 삼아서 중대 ATT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알겠나? 강평의 내용 중에서 발표자나 중대장이나 그 누구도 마늘밭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사건이기에 모두들 애써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평회를 마친 다음에는 1시간 정도 오락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자대에서나 야전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이 있으면 오락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락회가 단체 인원이 모여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오락회가 시작되면 각 소대가 돌아가며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대부분이 소대의 가장 막내 후임병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나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따라서 졸병들은 평소에 오락 시간에 나가서 발표할 레퍼토리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락회에 나가서 발표할 레퍼토리나 장르는 출연자의 자유입니다. 주로 노래를 하지만 춤을 추거나 성대묘사를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발표할 것이 없는 친구는 꽃기호하고 달구름 소리 한마디를 하거나 짧은 동요만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졸병 때 오락회에 나가서 내가 읽었던 삼국지나 초한지 또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등을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락회에서 나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군대 사가를 한 곡 들었습니다. 바로 원통 브루스라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는 훗날 뽀빠이 이상형이 진행하던 군 위문 프로그램 중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 놓고로 시작되는 그 노래입니다. 그날 처음 들었는데 곡조도 애절하고 가사도 가슴에 와 닿아서 잊혀지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 노래는 우리들이 가장 애창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평회와 오락회를 끝으로 모든 중대 자유훈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철수할 줄 알았는데 중대장은 바로 출발하지 않고 철수 준비를 하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텐트에 머물며 휴식하고 잠을 잤습니다. 철수 준비 명령이 떨어진 것은 17시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텐트를 뜯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하며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철수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을 때 저녁 식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마 저녁 식사까지 야전에서 먹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철수를 늦춘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8시 30분 출발하여 중리와 대원리를 거쳐 11초소를 넘어 곧바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자대 도착이 20시. 연병장에 모여 인원점검과 중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듣고 곧바로 내무반에 들어가 군장을 정리하고 취침점호로 모든 중대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중대훈련은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예사롭고 일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마치 내 것처럼 추진해 먹었던 지역 민간인들의 농작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에 당연한 듯 해왔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 앞에 같은 농사꾼을 아버지로 둔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같은 관행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처럼 야전에서 배고픔은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6번째 이야기. 웅변대회 첫 번째. 군대의 존재 목적은 국토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대비하여 부단히 훈련과 연습을 하며 전투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전쟁 연습만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군대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생활을 군인들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탈이 허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군인은 그야말로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해야 하고 그 외에 군인으로서 해야 할 교육과 훈련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민간인 사회에서처럼 자유의사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계획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못한다, 안 한다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복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전술전기를 갈고 닦기 위한 훈련 외에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적인 행사도 많았습니다. 일병 시절 추억담에서 다룬 진중 창작 작품 출품을 위한 정훈과 파견 생활이나 문선대 활동같이 각자가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나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집단군 문화 군가 합창대회 그리고 웅변대회 등도 개최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에서 있었던 웅변대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도 웅변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웅변대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특히 호국의 달 6월이 되면 나라 사랑을 주제로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학교 앞에 가면 웅변학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요. 군대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졸병 때인 1981년에는 3월 14일 연대 전술전기 경연대회 중에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소대 장화무게 상병이 출전하였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웅변대회를 많이 참가하였다는데 그는 대회 며칠 전부터 원고를 쓰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날 장상병은 연대에서 1등을 차지하여 우리 중대의 위상을 드높였었습니다. 1982년도 대대 웅변대회 소식이 알려진 것은 우리가 한창 중대 자유훈련을 뛰고 있던 6월 17일이었습니다. 대회 일정이야 그 이전에 세워졌고 중대에 통지되었겠지만 육격 산악훈련에 이은 100km 행군과 곧바로 이어진 중대훈련 등 숨가쁜 일정 속에 중대에서 웅변대회까지 챙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대자유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면 곧바로 다음 주에 중대 ATT를 출정해야 할 우리 중대로서는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계획되고 하달된 행사 계획에 중대가 불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코앞으로 다가온 웅변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해야 하는데 중대장은 군대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대 웅변대회가 6월 19일 오전에 실시된다. 주제는 의식개혁. 각 소대에서는 한 명씩 웅변 선수를 선발하여 오늘 안으로 보고하도록 하라. 참으로 어이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실시할 웅변대회를 무슨 수로 준비해서 참가한단 말인가. 게다가 중대자유훈련으로 야전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19일이면 우리가 중대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곳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소대에서는 급하게 웅변 선수를 선발했는데 우리 화기소대에서는 나를 선수로 지명했습니다. 나를 웅변 선수로 지명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로 지난해 웅변대회를 참가했던 우리 분대장 장하사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던 사람으로 그 뒤에 보병분대장 교육을 받고 하사를 달고 와서 바로 내가 속한 총 1분대장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어 내가 웅변대회에 나가도록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나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못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내가 소대원들 면면을 봐도 누가 나갈 만한 사람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도 학창시절과 회사생활 중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웅변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로 반공방첩과 새마을운동과 의식개혁 같은 주제들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웅변에 그리 소질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속한 반이나 부서에서는 나를 대신하여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등 떠밀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저 목소리 큰 것 하나로 웅변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참가가 결정된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웅변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웅변 원고를 써야만 했습니다. 중대훈련 마지막 날인 6월 18일 오전은 전날 야간 공격으로 인한 정비 시간이었는데 나는 웅변 원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야전 훈련 때에도 작은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분대장 장하사가 내가 쓴 원고를 웅변 형식에 맞게 고쳐주고 끊어 읽을 곳과 강조할 부분, 그리고 감정을 담아 호소할 부분 등을 표시해주고 여러 가지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웅변에 관하여는 전문가였던 장하사는 나보고 수경지 뒷산으로 올라가서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학생 때도 그랬고 지난해 부대에서 웅변대회 참가를 위해서도 부대 뒷산에 올라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웅변은 목청을 최대한 개방해서 시원하게 외쳐야 하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산 위에 올라가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저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장하사는 미진한 생각에 이것저것 코치를 했지만 나는 텐트 안에서 한번 연습해보고는 곧바로 중대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7번째 이야기. 웅변대회 두 번째. 중대자유훈련 중인 6월 17일에 훈련 수경지인 신포리 야산에서 이틀 뒤에 대대 웅변대회가 개최된다는 전달이 있었고 나는 우리 소대 웅변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급히 웅변 원고를 작성하고 분대장 장하사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연습을 하는 것으로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벼락불에 콩 구워 먹는 격이었습니다. 그저 구색이나 갖춰 출전하는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자유훈련 마지막 날인 6월 18일 밤 8시에 자대로 복귀한 우리들은 곧바로 취침점호를 취하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9일 토요일 대대 웅변대회가 개최되는 날이 밝았고 결국 나는 연습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웅변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07시 50분에 집합하여 웅변대회가 열리는 대대 식당으로 이동을 했고 08시부터 웅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나는 출전 선수들이 있는 앞자리로 나가 앉았는데 이번 웅변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10대 명 정도 되었습니다. 각 소대별 한 명씩 참가하라고 했다는데 인원수를 보니 아마 빠진 곳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못한다고 버틸 걸 괜히 참가했다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본래 웅변은 원고를 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보며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흉내만이라도 내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전 대대원이 집합하자 정은 장교가 이상옥 대대장에게 개회 신고를 했고 곧바로 선수들이 출전하여 웅변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잘했습니다. 소시적에 한 가락씩 했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보여주더군요. 게다가 다른 중대들은 야전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연습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순서는 후반에 편성되어 있어 9시가 넘어서야 단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내 순서를 마쳤습니다. 마침 내 노트에 그날의 웅변원고 초안이 남아있네요. 조금 진부한 내용이지만 추억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올려드립니다. 야전 훈련장에서 급하게 썼던 원고이고 아마 실제로는 이 원고를 교정하여 들고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목 의식개혁은 내가 먼저. 여러분, 한나라의 융성은 개인의 부의 축적이나 외국의 지원보다는 그 나라 그 민족의 국민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소중한 교훈을 우리는 월남 패망을 기억할 때마다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아들 딸들에게 비참한 앞날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나태하고 부정부패 심리로 가득 찬 내 마음, 내 마음속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새롭고 건전한 정의로운 새 마음으로 갈아 넣는 대수술을 감행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인은 국민의 선도자여 막중한 국가 보위의 천병으로서
이번 의식개혁이라는 수술은 내가 먼저 단행하여 국민의 모범을 보이고 조국 평화통일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이 연사 여러분의 가슴을 향하여 힘찬 절규를 쏟아놓습니다. 전우 여러분, 담장 울타리가 없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벽돌담으로 막아놓고도 마음이 불안하여 철조망을 쳐놓고 갖가지 경보기를 설치해 놓고 산다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삭막하고도 가슴 아픈 오늘을 살고 있으며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부정대출했다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나라 내 형제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나와 내 이웃과 내 형제가 먼저 스스로 의식개혁을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된다면 우리 조국은 정의로운 사회, 세계에 자랑할 아름다운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이 육군 용사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을 향하여 힘차게 외칩니다. 전우 여러분, 의식개혁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닌 내 주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아직도 잔존해 있는 내무반 부조리와 나태 심리를 서로의 단합된 힘으로 몰아내므로 존경받는 김병장님, 사랑받는 박이병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교육훈련 및 야외 훈련에 임하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뿌리 뽑고 훈련 때 내 땀 한 방울이 적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굳센 신념 아래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 6월이면 생각나는 피 흘린 조국 한 맺힌 민족의 서름을 다시는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며 이 모든 의식개혁이 전군 아니 전 국민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통일 조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이 연사 마지막으로 힘찬 주장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나는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탈락하지는 않고 아마도 장려상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본래 입상은 기대하지도 않았었기에 나로서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상품으로 탁상용 메모꽂이 겸용 펜꽂이를 받았는데 당시 군대 상품치고는 꽤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휴가 때 고향집으로 가지고 갔더니 아마 아들이 군대에서 웅변을 해서 큰 상이라도 받은 줄 아셨는지 부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갑오로 물려줄 것처럼 애지중지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얼떨결에했던 군대에서의 웅변이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 그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날 웅변대회를 마치고 대대장에 강평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들은 뻔지르르 하게 하는데 실천을 해야지.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